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 소화 그리고 흡수되면서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식후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갈수록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고, 동화작용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살이 찌게 되겠죠. 따라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식후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살이 쉽게 찌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이 이론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에너지 섭취가 많으면 살이 찌는 것이지 반드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에 의해서 살이 찌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총열량 섭취량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이론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순 당 섭취를 생각해보면 두 이론 모두가 이해가 됩니다. 단순 당은 설탕이나 가공된 사탕처럼 입에 넣는 순간 바로 단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합당질은 현미밥이나 고구마처럼 소화 흡수 과정에서 단당류로 분해되는 것들이죠. 단순당은 대체적으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일으키고, 그리고 칼로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과 총열량 섭취량 모델 모두를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식후 혈당 다이어트에서 핵심은 이러한 단순당 섭취를 줄여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당이 완전히 정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 내당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웬만큼 많은 당질을 섭취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는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모든 음식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음식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개인에 따라 혈당의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쿠키를 먹었는데도 사람에 따라 혈당이 달랐습니다. 정상 내당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일부는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식후 저혈당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혈당을 모니터링 해보니 정상 내당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일부는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와 이어서 약한 정도의 저혈당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식사 이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맞춤 식단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식품업계에서도 개인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업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서 정밀영양협회를 창설하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 맞춤 식단이 최신 개념 같지만 사실 개인 맞춤 식단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의 경우에는 완전식품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섭취가 권장되었는데요. 일부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유나 유제품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합니다. 이것을 유당불내증이라고 부르죠. 또 술을 예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얼굴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에 대한 반응도 개인차가 상당히 큽니다. 개인 맞춤 식단이 다이어트에 중요한 이유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음식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인데요.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낸 값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사과의 혈당 지수는 20에서부터 80까지 다양합니다. 포도당의 혈당 지수가 100임을 고려해보면 사과의 혈당 지수가 20인 경우에는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혈당 지수가 80인 경우에는 거의 포도당 수준까지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각 식사에 대한 혈당 반응을 아는 것이 개인 맞춤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과 총 열량 섭취량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식후 혈당 상승, 그에 따른 인슐린 과다 분비도 중요하지만 총 열량 섭취도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책에 나온 꿀팁 중에서 칼로리 계산을 멈춰라에서는 우리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한다면 칼로리 계산을 무시하고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면 인슐린 분비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절한 판단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00칼로리의 버터를 먹는다면 혈당 곡선은 완만하겠지만 살은 당연히 찌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핵심은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고도 포만감이 느껴질 때까지 먹으면서 여전히 체중을 감량할 수 있지만 지나친 칼로리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든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먼저 위와 장에 도착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늦추기 때문에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꿔준다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만큼 인슐린 분비도 낮아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든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먼저 위와 장에 도착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늦추기 때문에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꿔준다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만큼 인슐린 분비도 낮아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